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시죠? 그, 암호화폐 광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도 보고, 이렇게 힘들어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저도 참 안타깝게 이런 기사들을 좀 볼 때마다 접해요. 저는 현재 특별하게 어떤 거래소에 계좌를 터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워낙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투자할 자신이.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20, 30대 청년층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하고 이런 기사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 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앱의 한 달 사용 시간이 총 1억 2천만 시간이 넘었다는 거죠. 1억 2천만 시간 국내 가상화폐 총 투자하는 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지 몰라도 1억 2천만 시간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업비트든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코빗이든 프로그램을 깐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야만 이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을 들여다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가격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진짜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나 했는데 전세를 제가 놨어요.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세입자가 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핸드폰에서 코인 가격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전세 계약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코인판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격 정보를 바라보고 있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갔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업비트에 계좌를 틀고 코인에 투자를 이제 막 몇 천만 원을 좀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른 거래처 가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도 앞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핸드폰 보면서 가격 상황 보고 있고 지하철 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하고 모처럼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시간을 보낼 때도 그냥 소파에 앉아서 계속 코인 가격 상황만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어제 같은 경우도 막 코인이 폭락하다가 다시 막 반등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30분 차이로 비트코인이 막 500만 원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정신이 완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더구나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건 계속 가격이 변하니까 계속 그것만 들여다본다는 거죠.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인판에 들어가서 돈을 버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내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저는 진짜 자신이 없어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계좌는 한번 터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활 모든 것을 거기에 몰입을 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을 뭐 비아냥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근데 다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제가 파일을 채굴하고 있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암호화폐에 계속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 투자는 지금 못했지만, 적절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클릭해주고 제 일을 하면 되니까.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사에서는 뭐 치매 예방용으로나 적당하다 이렇게 비아냥되는 그런 뭐 소위 어떤 분의 그 인터뷰 댓글도 봤지만, 뭐 치매 예방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아, 지금 시간에는 클릭해야 될 텐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니까, 뭐 치매 예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래를 이 꿈꿀 수 있는 희망까지 가져다 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저는 솔직히 이제 파이 채굴 시작하면서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가격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하루 종일 채굴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삶을,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혀 제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투자하는 내 삶을,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내 삶을 바꿔보자는 건데, 현재 그게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채굴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폐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 저는 꼭 보고 싶고요. 그래서 뉴스들을 자주 들여다보는데, 요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국내 흐름을 잠깐 보면, 올해 9월에 그 정부에서 은행의 지침을 이미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9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계좌들이 잘 운영되는지 평가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 평가 지수가 낮으면 은행에 불이익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은행들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마다 대대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거래소 제휴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거래소마다 알트코인이 많은 거래가 많은 그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은행이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그 거래소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래소가 어떤 뭐랄까 그 실명 계좌를 트고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특히 알트코인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거래소와는 은행에서 제휴 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거래소들마다 이 은행과의 제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을 대거 상장 폐지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참 상장도 맘대로 하고 폐지도 맘대로 하고 이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 거래를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장을 하더라도 적절한 어떤 평가를 하고 굉장히 혹독한 그런 조건에 그런 평가를 다 하게 지나게 돼요. 폐지도 또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죠. 이미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거래소의 입장인데, 폐지를 함부로 못해요. 여러 가지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다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도 마음대로 하고 폐지도 마음대로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거래소와 거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리스트화되어 있는 이런 토큰이나 코인들 보면은 백서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무더기로 그냥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보고 사라, 팔라 이렇게 하니까 작전 세력들이 치고 빠지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면 당연히 다 그런 불량한 토큰들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 많이 정리될 거다 9월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기사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트코인이 많이 상장 폐지될 거다, 이게 저는 초점이 아니고 옥석 가리기, 이 제목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게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실 우리 파이코인은 이 옥석 가리기에 메인넷이 오픈이 안 돼서 비껴가 있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투기 강풍을 목격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벤처 열풍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 또한 같이 불고 있는 코인 열풍. 이게 모든 이 광풍들이 사실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풍이 불 때는 그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두면 다 돈이 돼요. 옥석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는 벤처 딱지 붙어 있는 것을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벌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면 아무거나 부동산 사면은 다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뛰어듭니다. 코인 열풍도 마찬가지죠. 아무 코인이나 무조건 암호화폐다 이런 이름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사면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 돈이 돼요. 돈을 벌어요. 이게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풍이 지나가고 나면 소위 말하는 거품이 꺼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 거품이 꺼지는 단계가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꺼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똘똘한 놈은 남아서 훨씬 더 몇 배로 더 커지고, 그렇지 않은 놈은 풍선이 빵 터지듯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열풍이 불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냥 아무거나 살 게 아니고 진짜 대장이 될 놈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보통 투자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장이 누구냐? 그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잘 분석하는 게 투자의 어떤
뭐랄까요, 안목, 최고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인프라를 가진 어떤 종목이 내지는 물건이 가장 가능성이 그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벤처 열풍이 불 때는 검색 인프라를 가진 네이버, 그리고 커뮤니티 인프라를 가진 다음, 또한 카카오. 이게 대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는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카오든 사실은 다른 데와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품이 꺼지니까 인프라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시장에서 큰 장악력을 가지고 그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열풍이 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통문화 중심지, 경제 중심지가 어딥니까? 강남 아닙니까? 강남은 더욱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인 열풍 불고 있는데, 뭐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 열풍이 꺼져도 결국은 많은 다른 코인들의 산모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 대장이 될 거다. 저는 예,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가졌어요, 이더리움은. 다른 코인이나, 토큰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엄청난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00만 명 넘었고, 메인넷 오픈 때 3000만 명 정도 사용자 달성하면 그 정도 규모의 커뮤니티 인프라를 가진 코인은 여태까지 없었죠. 암호화폐계의 다음 카카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충분히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 흐름을 한번 보면 이제 뭐 코인 열풍이 꺼진다 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건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즉 그 대장은 인프라를 가진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텐데 그 인프라를 가진 코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흐름 잠깐 보면 어제 암호화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국에서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큰 폭락을 겪었습니다. 폭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의 그 비트코인은 3천만 원대로 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폭락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던진 이 메시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 못 쓰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겉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위협한다. 뭐 암호화폐가 이런 명목을 들었는데 그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는 기존에 이미 2017년인가요? 그때 이미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거래소가 대거 폐쇄가 됐고 채굴하는 채굴장도 막았어요. 뭐 숨어 다니면서 채굴하는 내몽고까지 가서 숨어 다니면서 채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채굴장도 운영을 못하고 거래소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어떤 암호화폐 파생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막았죠. 이미 2017년에 그렇게 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건 지금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볼 때 이 기사를 보고 참 웃겼어요. 아니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면서 사실은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또 국가 정책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키우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그게 2017년, 18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규제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자기네가 그 기술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중국에서 펼쳤습니다. 뭐 그 공산당 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한번 2017년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BS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개발을 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또 그 서로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 이거 주체가 누구냐면 중국의 국가정보센터라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죠. 그리고 유니온페이, 뭐 이런 회사들이 주체가 돼서 이 BSN을 만들고, 또 여기에 참여할 퍼블릭 블록체인을 몇 가지를 선택했는데, 이더리움, 이오스, 뭐 니오, 이러이러한 오아시스, 비트위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모르는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들을 이 BSN 안에 포함시키겠다.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발표를 누가 했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발표하면서 또 이 BSN 서비스를 오픈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중국 지금 디지털 위안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존의 종이화폐를 디지털화로 해서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이 손목 밴드에 차는 워치든 여기에서 이 화폐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광범위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뭐 스웨덴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미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밑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화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화폐를 이제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암호화폐의 흐름을 여기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죠. 암호화폐 기술이 여기에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 들어갔는지, 거래원장이 뭐 분산화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지털화를 화폐에도 하겠다는 그런 주도적인 모습을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디지털 위안화가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든지 텐센트의 위챗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가게에서 그 바코드를 읽어서 디지털 위안화를 내가 물건 사고 전송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랑 결합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밑에 보시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시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네이버나 카카오로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페이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를 시험 주체로 해서 연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랑 디지털 위안화가 연동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암호화폐 기술도 자기네들이 선도하겠다고 국가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는 막겠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모습이죠. 중국만 좀 놓고 보면 참 이 숨겨진 뜻을 한번 보면 참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수 없는 거를 본인들이 알면서, 그러니까 BSN 같은 그런 네트워크로 암호화폐를 흡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의 대세는 막을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이 암호화폐의 대세를 막을 수 없으니까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하겠다. 디지털 위안화를 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막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감시망하에 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BSN에 참여하는 이 암호화폐들이 이제 어떤 감시망 하에, 중국에서 감시망 하에 두겠다는 그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이참에 현금 거래까지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기존의 현금 거래가 어느 나라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지폐 현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직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국가는 통화를 발행한 거일 뿐이지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 거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내 디지털 화폐를 송금할 때 그게 중앙은행에 통보가 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금 거래가 중앙은행의 정보가 기록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BSN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여기로 흡수하겠다. 그래서 감시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현금 거래까지도 감시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 흐름을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디지털 화폐 쪽은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좀 태생이 원래부터 감시와 관리 이런 것과 상극인 화폐가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암호화폐의 거래는 관리, 감독, 감시하겠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암호화폐라는 게 생겨난 목적이 뭡니까? 암호화폐는 원래 목적이, 자, 제가 내 돈을 누구랑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은행에서 누구한테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현금을. 그러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도 수수료 떼가고, 출금할 때도 수수료 떼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왜 수수료를 떼가냐? 그리고 또 내가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할 때는 또 은행에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감시가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내 돈에 대한 감시를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내 돈에 대한 자율성을 갖겠다. 내가 내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수료도 안 낼 거고 감시도 안 받고 자유롭게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하겠다. 내가 내 돈의 주권을 찾겠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탄생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를 받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감시를 받는 암호화폐라면 그건 암호화폐가 아니고 그냥 디지털 화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각국의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어, 규제하고 감독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불가능한 부분들을 이 정부에서는 이 그 말을 하는 거고 결코 규제나 관리 감독이 이 암호화폐 쪽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다만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규제가 이게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는 찬성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이 현재 중국의 유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데 파이코인도 그러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걱정이 돼요. 관리 감독이 얼마만큼 또 여기에 또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태생의 목적이 내가 내 돈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겠다는 게 암호화폐의 목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감시와 관리를 거부하는 쓰임새로 저는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디지털 위안회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진 관리 감독이 그 받지 않는 그런 파이코인이 쓰임새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도 핸드폰에 설치해서 다닐 거고 파이코인 월렛도 설치해서 다니다가 파이코인 지불 가능한 곳에서는 이걸로 쓸 겁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한다 어쩐다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뭡니까? 메인넷 오픈 기다리면서 그냥 채굴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란 말은 뭐 매일 들여다본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빠지지 않고 채굴 버튼 눌러주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